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거라고 했다가 다소 조금은 다른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지금 확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아주 중대 고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 멕시코, 인근 국가의 전쟁은 사실상 펜타닐 전쟁이었고 본격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번 주에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관세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거든요. 자, 이 와중에 폭스 뉴스라는 TV에 나와서 관세 전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도 어려울 수 있다. 처음으로 실토를 한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전쟁을 하면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보통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면 내 이 전쟁 그만할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 폭스뉴스의 인터뷰에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은 방점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큰 일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난관 격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쟁 이거 단기적으로 우리 국민들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 우리 미국의 불을 정진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참아달라. 거꾸로 얘기하면 한번 본격적으로 붙어보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대국민 달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중국도 보면 오늘부터 보복 관세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들어갔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펜타닐을 때리면서 그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금 기존 관세 플러스 20%포인트를 지금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처음에 10% 보복하고 이번에 또 20% 미국이 때리는 만큼 우리도 때린다라고 해서 농산물 쪽에 20%포인트의 추가 관세 보복을 발표했는데요. 예. 자, 이번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의 관세 보복전은 상당히 지능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보복을 하는 품목 대상군은 미국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똘똘한 몇 가지 품목을 집중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높은 미국 중부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시진핑 중국이 보복을 했을 때 그 피해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게 나타나서 지지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관세 전쟁 좀 그만해 주세요라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미국 국가의 부도 창출을 하고 또 무역 적자도 해소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양측이 뭐 일단 전면전에 들어갔다.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트럼프가 원한다면 만나서 대화는 해볼게.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을 향해서는 관세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뒤로는 문을 열어놓는 대화의 창은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전격적인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런 미중 관세 정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난 주말 사이에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 뭐 리플, 카르다노, 또 이더리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붕괴 수준. 그래서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계속할 것 같으니까 예.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가상자산은 물가하고는 상극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금융상품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가상화폐로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하. 좀 금리가 내려가야 가상화폐는 잘 되는데 예. 현재 금리 인하 속도에 덜커덩 지금 마비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관세 폭탄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비트코인에는 악재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요.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래서 백악관 크립토 서미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이 얘기를 그동안에 여러 번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정적으로 못 박는 자리였는데 의외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백악관 크립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백악관 가상화폐 담당 총책임자 이 데이비드 섹스란 분은 국가 예산으로는 비트코인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한다지만 새로 돈을 내서 사는 건 없다. 범죄에 이용돼서 압류된 재산.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시중에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만드는데 우리 이 트럼프 정부는 압류된 재산 요걸 비축할게.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쓰더라도 엄청나게 비축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어허. 그리고 가상자산 5개를 꼭 집어서 이거 비축한다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데이비드 섹스는 그것은 시가총액 높은 거로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나열해 본 뿐이지 어떤 가상자산을 비축한다라는 구체적인 품목 대상도 확정된 바 없다. 뭐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요인, 관세 폭탄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 비축, 국가 예산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이 선언이 폭탄이 돼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국내 경제 이야기로 좀 이어가고 싶어요. 홈플러스 이야기. 지금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하면서도 정상 영업은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홈플러스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법원에서 일단 기업 회생 절차를 받아들여 줄 테니까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다. 채권자들과 합의를 해와라. 그 합의가 없으면 법원의 회생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홈플러스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주고 있는 것이 메리츠라는 증권회사입니다. 예. 메리츠 증권이 1조 2천억 원을 대주고 있는데요. 이 메리츠라는 증권이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유일하게 다른 채권기관하고는 달리 담보를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츠에서 우리 그 회생 절차 동의하지 않을게, 회생 절차 동의하려면 자기가 채권도 받을 거 있어도 좀 참고 또 깎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메리츠가 우리 못 깎아줘 하고 담보권을 경매 실행해버리면 실행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행하면 홈플러스는 갑자기 아주 부도에 대혼란을 맞게 됩니다. 지금 막바지 협상.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MBK 그리고 메리츠가 또 금융기관 여기서 지금 작전 회의 아주 구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금융기관들은 지금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는 데는 힘이 그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리츠의 선택, 메리츠 증권이 그 회생 절차에 동의하느냐. 동의하면 좀 회생 절차로 길어질 거고 그러지 않는다면 바로 파산할 수도 있는 아주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차 이제 국민연금에서 사실 이 메리츠 증권차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국민연금이 이번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입장도 좀 냈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요. 국민연금은 6천억 원을 이 메리츠 증권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건데요. 메리츠 증권은 담보를 100% 보유한 반면에 국민연금은 담보가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생 절차가 거부되면 국민연금은 자칫하면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합인포맥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국민연금이 지금 예.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좀 전문적인 이름의 대출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출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한 중간에 뭐 애매한 상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가
그것을 주식으로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그렇겠죠.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채권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연금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바꾼 적 없고 우리가 6천억 빌려줬는데 그중에 3천억 정도는 배당금 형태로 받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발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3천억이라는 돈이 이 국민연금, 국민 노후 자산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생으로 떼인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국민연금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 노후 자금으로도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깜빡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소액 지금 CP 같은 개인 대출자들, 예. 개인적으로 금융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약 5천억 정도 공금을 상환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이 부도의 어떤 파고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2위인데도 이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신용 리스크 사례가 추가로 생길 경우는 성장률이 추가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뭐 큰 대형 경제 붕괴로 이어질 그런 흔적이나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GDP 성장률 이게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점점 조금 나빠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다가 세계가 지금 다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듯한 움직임도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현재 나라를 꾸려간다. 우리 외환보유고도 좀 줄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사태 같은 게 확산되면 이런 게 서너 개 터진다면 뭐 아무리 잘 되는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게 이 부도는 도미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옆집에서 부도가 나면 불안해서 자기가 대출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심리적 불안감, 이걸 조기에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좀 현명하게 선제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강남 쪽 이건 토지 허가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별로 변동도 없고 전국 평균치로 보면 가격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은 지방과 달리 아주 우뚝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서울 중에서도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예.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며칠 전에 이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전면 이제 해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어서 여기서는 집을 살려면 따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이 아닌 실거주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푸니까 그동안에 많이 억눌렸던 그 용수철 반사 효과 해서 지금 강남 쪽이 상당히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도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조금씩 완화되는 이런 상태가 강남 집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이것이 확산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건설업계도 여전히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사님께서도 건설업계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뭐 계속 4월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아픈 대목이 건설업체들입니다. 예. 지금 건설업체들이 과거에 많은 집을 지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됩니다. 악성 분양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높아졌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금리 분양은 안 되는데 이자, 금융 부담은 높아지니까 연이어 쓰러지고 많은 회사들이 쓰러졌고 또 재벌 기업들 경우에도요. 대표적인 게 롯데인데 롯데의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는 영업을 잘했는데 롯데 건설이 휘청하는 바람에 롯데 건설 물어주느라고 롯데 전체가 지금 어려운. 예. 그래서 롯데는 잠실에 있는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 그것을 담보로까지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건설업계의
충격은 지금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의 좀 선순환, 이 경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